부동산 시장에 정말 강력하다고 했던 627 대책 나오고 지금 한 달도 넘었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키 맞추기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일각에서는 신고가가 또 속출하고 있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안정이라는 것,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뭘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실수요자들 매수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을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광수 대표님 나오신다고 했더니 어머 이광수 기자가 대표 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고광수님하고 이광수님이 다르지만 두 분 또 친하시잖아요. 네, 이름이 같습니다. 자, 우리 이광수 대표님하고 일단 청진기부터 대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 지금 심장 소리, 폐소리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뛰다가 어. 지금은 이제 좀 정성화를 찾아가는 느낌이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좀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정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세의 기준이 뭔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네. 뭐 지금은 과열됐던 분위기가 확실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세다. 그럼 그 얘기 말 나온 김에 먼저 해볼까요? 안정세라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안정은 지금 단기 급등했으니까 좀 빠지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정부 정책하는 사람은 급등락이 있으면 어지러우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급등락 안 하면서 꾸준히 가는 게 안정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 정부가 추구하는 안정이라는 게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 걸로 보시나요? 일단 제가 해석하는 거는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의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가격 안정이라는 건 가격이 하락해서 일정 부분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락하는 게 안정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방점이 그쪽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눠보면 네.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건 확실히 체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막 뜨거웠을 때는 아파트 단지에 그냥 아침에 나가면 이사차가 있었잖아요. 네. 요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호가나 거래 가격이 빠졌느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면 과열됐을 때 6월 같은 경우에 12,000건이 넘게 한 달에 거래가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4,000건, 7월에는 4,000건으로 감소했고 8월 들어서는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1,000건 정도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신고 기한을 감안하면 한 2,000건 내외가 될 것 같은데 8월은 네. 7월은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월말까지 하면 한 5천 건 갈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거래량은 확실히 줄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가격인데 호가가 하락한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호가는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했으니까. 네. 그런데 호가가 하락한 건 맞는데 거래가가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지금까지는 싸게 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급할 게 없으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도 증가하지 않고 있고 거래 가격은 뭐 의미 있게 하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가가 빠지기는 했는데 그거는 좀 과도하게 그동안 불렀던 거고 실제 거래가 체결이 되면 거래가는 아직 빠지는 모습은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대표님이 전제하신 그 안정세라는 게 중산층이 적정 대출로 살 수 있는 수준까지 값이 떨어지는 걸 전제한다고 하면 정부의 정책 목표에는 아직까지 다가서지는 못한 거잖아요. 이 정책이. 그렇죠. 그러면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거 추가로 확대하거나 지정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효과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래서 네. 집값이 의미 있게 하락할 거냐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이 과연 집값을 안정시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일부 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627 부동산 대책을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이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낸 이유는 과거에 없던 정책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구역 대표적으로 토지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다 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책으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서 627 대책은 과거에 없던 정책이라 효과를 냈고 여기에서 정부 정책이 효과를 진짜로 보려면 추가로 나올 만한 대책들 혹은 이런 거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정책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네. 그러니까 제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 있다면 저는 두 가지 정책이 일단 지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예요. 전세 대출 규제 그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네, 오. 전세 대출은 예외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6억 원 이런 뭐 627 대책에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였고 전세 대출 규제는 지금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DSR 보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대출 뭐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 정책의 목적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 있다면 전세 대출 규제라고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의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세 대출이 100조 원이 나갔다면 네. 그중에서 60%가 그러니까 소득의 거의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의 대출이 많습니다. 이건 뭐 어떤 얘기냐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하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게 내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 계좌로 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빼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죠? 자기 다른 돈이 있잖아요. 아, 나는 원래 돈이 있고 네. 돈이 있는데 굳이 대출을 한 번 더 받는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전세는 대부분 자기 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거의 15%가 평균적으로요. 15% 이상이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세가 제가 어떤 집에 7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를 그런데 7억은 내 돈이었죠. 근데 전세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전세금으로 들어가지 않는 대출을 일단 막는 게 필요하다. 왜 이게 주택 가격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이러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또 다른 투자 수요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보다 지금 전세 대출 규모가 거의 100배 이상 증가했는데 네. 이 자금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엔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동성의 기반이 전세 대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 대출 지금 일단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 유동성이 들어왔고 네. 또 하나는 전세대출이 유동성이 들어왔는데 627 대책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유동성이 막혔잖아요. 근데 전세대출 유동성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전세대출의 유동성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집값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재건축 규제 완화인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냐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재건축이 되면 집값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도요? 비싼 집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돼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지역을 제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없어요. 최근 5, 6년간 수도권에서 집값 아파트 가격 가장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과천이거든요. 과천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재건축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집값이 상승합니다. 개발 호재가 붙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건축은 필요합니다. 노후주택의 개선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뭐 지금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한다고 그러고 서울의 노후주택 전부 다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다 못해요. 왜요? 그럼 왜 못하죠? 건설사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수주한다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짓는데 외국 건설사 보셨어요? 없죠. 그럼 그렇죠. 우리나라 건설사끼리 해야 됩니다. 네.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회사가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서 모두 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어디만 되냐면 강남만 됩니다. 사업성이 높은 곳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지역의 불균형을 더 초래할 수 있다. 근데 고민이 돼요, 대표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컨대 지금 과천은 재건축이 다 됐습니다만 과천의 재건축이 집값을 그 동네 집값을 올릴까 봐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 사람들은 새 집,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과천 말고 그 옆에 있는 동네 집값이 여기는 새 집이 많아 해서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값을 올리는 게 실수요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요. 실수요자가 그러면 네. 집값이 그렇게 연동이 되죠. 근데 한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건 투자 수요란 말이에요. 투자 수요는 철저하게 그 투자 이익만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에서는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의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을 해주는 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일종의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용적률이 조합원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는 그 권리를 조금 더 주는 그렇죠. 거죠. 한강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여기서 한강변에 아파트가 높게 생기면 뒤에 분들은 못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공공적 성격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뭐랄까 그렇게 하면 또 사업을 못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계속 풀어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을 이제 현실화하고 좀 더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특히 서울에 네.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정부는 그 민간에서 공급하는 거 말고 정부가 공공임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공의 건축을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이르면은 8월 늦어도 9월에는 내놓는다고 하는데 요거 우리가 미리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떤 형식이 될까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뭐 서울에 집이 부족합니다. 아파트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부족한 집은 20억 원,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마치 그냥 아파트만 많이 생기면 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공성이 들어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데 마치 뭐 재건축을 많이 하면 공급이 많아져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30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고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정될까요? 그리고 중간소득에 아니면 우리의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은 다수가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는 게 맞는 거지. 단순하게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에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항상 고민이 되는 건 LH가 짓는 공공의 공급은 보면 동네가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혹은 여기다 지으면 분양이 될까? 내지는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고급스럽게 짓기는 어려울 테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려면 너무 크게 지을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왜 과천에서 신혼부부 대상 공공 그 임대주택 공급을 했는데 집이 너무 작아서 이거 애 태어나면 여기 못 들어가 살아요 해서 이렇게 미달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저희가 공공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를 말씀하셨는데 L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무 구조가 좋고 수익성이 높은 시행사예요.
재무 구조가 좋은가요? 빚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공공기관, 공공회사만 비교하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행사는요. 네. 부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근데 LH가 시행사인데 부채 비율이 비교해보면 가장 낮아요. 민간 시행사들과 비교해서 예.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시행사들 일부는 뭐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거든요. 근데 시행사는 원래 그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따내고 시공사하고 편을 먹어서 비즈니스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청산하면서 돈 버는 구조 아니에요? 맞아요. LH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는데 부채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돈을 벌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그러니까 배출을 일으켜서 땅을 샀는데 네. 그 땅을요 싸게 팔고 있어요. 아, 공사 돈을 못 벌고 안 벌고. 네. 저는 안 번다는 표현합니다. 누구한테 주느냐? 건설사한테 줘버려요. 그 건설 용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판다. 네. LH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뭐랄까 시행사인데 왜냐하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시행사 보셨어요? 그렇죠. 랜드하고 하우징이 다 들어있어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합쳐진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뭐 지금은 쉽지 않지 아닙니다. 않을까요? 지금도 가능하죠. 신도시 네. 개발할 때 네. 수용합니다. 에이, 그 보상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토보상 이런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어느 회사고 이런 어떤 강제권을 들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공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시행사인데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어서 땅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싸게 산 땅을 싸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만 돈 벌어도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우리는 LH는 땅을 싸게 사서 땅을 싸게 팔고 건설사는 그 땅을 받아서 수익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계속 이게 그냥 땅만 사고 땅만 싸게 파는 일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안 되니까 질이 낮아지는 거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수익성을 접목시키면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에 뭐 일부 지역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 LH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설사한테 땅을 팔아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사가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나 되나요? 30%예요. 반도체 버는 것보다 더 잘 벌어요. 근데 이런 고민이 갑자기 생기는데요. 만약에 공공이 조성한 그 토지를 민간에 비싸게 팔면 이건 분양가의 전가가 될 텐데 그러면 민간 분양가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민간은 그냥 분양가를 높여요. 싸든 비싸든. 맞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민간은 이게 분양이 될까 안 될까를 측정하는 거지. 원가 베이스의 가격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를 비싸게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를 팔지 않습니다.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LH가 계속.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줘서 분양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네. 분양하면. 시행사처럼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런 방식의 또 대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여기에서 만약에 627 대책만 가지고 안 되면 정부는 추가 대책 내놓는다는 게 공급 사이드가 있지만 세제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종부세나 이런 것도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뭐 정책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강구하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일단 읽힙니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굳이 세금을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 대선 캠페인이나 그 취임하시고 나서 대통령께서 저희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안 합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혹시 방향성이 바뀌는 건가 이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나 자산 시장은 유연하게 대처해야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막 바뀌었는데 거기에다 원래 공약이라든지 약속이 이랬으니까 저는 계속 이걸 유지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유연하게 생각해야죠. 옛날에 그 경제학자 케인즈가 네. 케인즈한테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경제학자인데 왜 이렇게 말이 바꾸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케인즈가 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 당신은 계속 그걸 유지하겠어요? 사실 전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맞는 말이네요. 유연하게 네. 생각해야죠. 그래서 막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나는 네. 세금 안 할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끝으로 전월세든 매매든 지금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실수요자 1주택 마련하려고 합니다.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시장에 언제쯤 진입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 어째 자산 시장의 핵심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최대한 유의하셔야죠.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장 들어가시는 타이밍은 우리가 좀 조용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